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사연 유튜브 항상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제 기구했던 과거 사연도 기억나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경제적인 형편이 그리 어려운 분들은 아니었어요. 적어도 저희가 어릴 때까진 그랬죠. 저한텐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저와 남동생이 중학생이 될 때까지는 집안 사정이 오히려 여유로웠던 것으로 기억해요. 특히 친가에서 유산을 많이 물려받으신 편이라 상당히 편안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어요. 엄마는 원래 외가댁이 부자여서 뭘 물려받고 싶은 욕심도 없으셨다 하고요. 그런데 중간에 친가가 망하면서 저희까지 거기 휘말려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집안 돈은 다 날아가고 외가에선 망한 저희 집 상종 안 하겠다고 하면서 절연이 되었거든요. 아마 엄마가 우리 집 사정 안 좋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다가 그렇게 끊어진 것으로 알아요. 그렇게 해서 저와 남동생이 중학생이던 시절 집이 완전 폭삭 가라앉았어요. 아버지는 그걸 막아내려고 일을 너무 많이 하시다가 결국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 저희들을 악착같이 키우셨죠.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엄마는 저희 어릴 때 정말 가정적인 주부였거든요. 항상 간식도 손수 만들어주시고 저희 나가 놀면 같이 나가서 웃으면서 봐주시고 아버지하고 정말 그림같이 어울리는 한 쌍이었어요. 엄마는 항상 고급스러운 긴 스커트에 예쁘게 정돈된 머리를 하고서 화초에 물을 주거늘 앞치마를 하고 음식을 하셨거든요. 저희 중학생 때까지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이 망하고 아버지가 뇌출혈로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강제로 생활전선으로 밀려나가게 된 거였죠. 엄마는 정말이지 죽을 힘을 다해 저희를 기르셨어요. 중학생이면 사실 그때부터 애들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돈은커녕 빚밖에 남은 게 없지. 남편도 죽었지. 애들도 둘이나 되지. 지금 제가 어른이 되어서 돌이켜보면 대체 엄마가 저희를 어떻게 길러냈는지 상상이 가지 않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하면서 돈을 버셨어요. 처음엔 장사를 돕다가 점원도 하다가 식당에서 일도 하셨는데 원래 손재주가 좋으셨기 때문에 봉제적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셨죠. 바느질도 잘하시고 천을 잘 다루셔서 원래 집에서도 홈패션을 많이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봉제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이 봉제 공장이 또 골 때리는 곳이었어요. 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원들 돈도 안 주고 폐업을 해버렸거든요. 그때부터 엄마는 동대문으로 가서 봉제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다니셨어요. 이런 일감들이 꾸준한 곳은 몇 군데 없고 대부분이 좀 뜨내기로 일하게 되거든요. 먼저 자리 잡은 분들이나 운이 좋은 분들은 꾸준히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저희 엄마는 운이 안 좋으신 데다 초보라 그런지 고생을 무척 많이 하셨어요. 재봉일을 하다 손을 여러 번 다치시기도 했고요. 저와 남동생은 그 와중에 그리 훌륭하게 자라나지 못했어요. 물론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착한 학생이었지만 엄마 속을 썩인 적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죠. 대학은 가지 못한 채로 저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곧장 취직했어요. 사실 아쉬울 것도 없었죠. 저는 남동생이 공부를 못하기도 했고 취미도 없었거든요. 그냥 돈이나 벌어서 우리 세 식구 행복하게 살자, 그게 낫겠다 싶었죠. 엄마는 좀 안타까워하셨지만 저희가 돈 벌어오니까 한결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져서 그것만으로도 살겠다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죠. 남동생까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을 번 지 한 2, 3년 되었을 때였어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급하게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더니 만성 신부전증이란 말을 들었어요. 관련 수치가 너무 좋지 않고 신장 기능이 10%도 안 되게 남아있어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동안 엄마가 너무 많이 피곤해하시고 잠을 너무 많이 자서 이상하다고 여기긴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악화되었는데
그것조차 모른 채 엄마를 방치했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죠. 엄마, 내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아니야, 넌 너대로 살아야지. 내 몸은 내가 알아서 한다. 아들, 딸한테 기댈 만큼 이 엄마가 약하지 않아. 엄마는 눈물을 흘리는 저와 남동생에게 웃어 보이며 말씀하셨죠. 엄마는 투석을 시작하셨고 힘든 나날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는 적응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또 사람이 사라지더라고요. 물론 엄마는 투석 때문에 힘드셨고 병 때문에 일도 못하게 되어서 아무래도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지긴 했어요. 저희도 일껏 번다고 벌었지만 고졸인 저희 둘에게는 임금이 올라가는 게 한도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제가 20 후반으로 넘어가던 무렵에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어요. 그 나이를 넘어가면 영영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닐까 싶었던 조바심도 있었고 그래도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결혼했거든요. 공격성 없이 순하고 그냥 제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던 무던한 남자였어요. 하지만 그쪽도 돈이 없긴 매한가지라 저희는 시댁과 합가해서 살아야 했죠. 시어머니는 돈이 좀 있으셨는데 이쪽도 시아버지 없이 홀어머니로 남편을 길러오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좀 더 저희 사정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혼을 더 빠르게 결정한 이유도 그래서였고요. 시어머니는 연세가 좀 있는 편인데도 굉장히 괄괄한 성격이셨죠. 평생 일로 다져져서 뼈가 굵은 분이셨어요. 어려서부터 시장에서 굴러먹으며 장사를 하셨다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거의 40부터는 지금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했고요.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제가 저녁을 차려드릴 때 옛날에 있던 일이나 지금 하는 일에 대해 불평을 많이 늘어놓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듣게 되는 일이 많았죠. 내가 말이다. 그 식당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아니? 넌 아마 모를 거다. 곰탕집이라서 일하다 보면 아주 뼈가 물러나. 네, 식당 일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게다가 너무 오랜 기간 일을 하셨으니.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날 잘 모셔야 하는 거란다. 아니, 그런데도 주인은 내가 고마운 줄을 몰라. 하여간 돈 있는 것들은 일을 해주면 노예처럼 부린단다. 에휴. 하지만 제가 알기론 그 식당 주인분이 시어머니한테는 돈을 제법 많이 주신다고 알고 있었어요. 오래된 직원이고 아무래도 믿을만하다고 생각해서 그러시는 것 같았죠. 실제로 시어머니의 말씀도 그랬고요. 나한테 돈을 좀 더 얹어주는 이유가 돈 봐줘서 그렇지. 그런 집이 얼마나 현금 장사가 많은지 아니? 그 현금 죄다 못 믿을 사람한테 맡길 수 없으니까 오래되고 신뢰할 수 있는 나 같은 직원한테 맡기는 거야. 그래서 그 식당을 그만둘 수가 없구나. 아휴, 어머님, 그래도 그렇게 믿고 맡겨주시고 월급도 넉넉히 주시는데요. 그래, 뭐 그건 그렇다. 하지만 그게 다 내가 잘해서라는 거란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어깨를 으쓱거리곤 했어요. 그렇게 월급을 잘 받아오셔서인지 홀어머니 밑에 자란 아들인데도 남편은 그리 돈 모자란 걸 잘 몰랐어요. 아껴 쓰는 일도 없었고 근검절약이란 말은 아예 머릿속에 있지도 않은 것 같았고요. 그래서 처음엔 제가 좀 답답했어요. 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게다가 우리 아이도 곧 태어날 건데 이렇게 막 쓰면 어쩌나 싶었죠. 예를 들어 담배 한 갑을 사면 제대로 다 피우질 않아서 장초도 그냥 버려버리고 갑 속에 한두 겹이 남은 게 있어도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기 일쑤였어요. 자기 손에 뭐가 있는지를 잘 보지도 않더라고요. 여보, 또 쓸데없는 거 샀지?
집에 당신이 좋아하는 귤 박스로 싸게 사다 놨는데 왜 비싼 걸 또 사와? 지금 있는 귤도 버리게 생겼는데. 아니, 그거야 뭐 맛이 없어서. 그리고 아까 갑자기 먹고 싶어서 그냥 샀어. 남편은 집에 들어오면서 귤 한 봉지나 과자 2개 같은 어이없는 걸 사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주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사오는 거였죠. 그래도 지금은 작은 물건을 사오니 괜찮지만 나중에 이런 습관이 더 커지면 어떡하나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시어머니가 원인이었죠. 어머님은 남편이 뭔가 돈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주머니에서 그냥 지폐를 뭉텅이로 꺼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규칙적으로 딱 정해진 용돈을 준 게 아니라 그냥 규모 없이 턱턱 내주시는 거였어요. 그게 지금 20 후반인 남편한테까지 이어져서 남편은 시어머니 돈을 쓴다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한테까지 그렇게 마음 좋게 돈을 내주시는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생활비 필요하다고 하면 저한테 매번 이래저래 안 좋은 소리를 하면서 돈을 내주셨거든요. 저는 다른 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식사 준비하고 집 관리하고 살림하면서 돈이 필요했던 건데 말이에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남편이 다 쓰고 갖다 주질 않았고 저는 어머님한테 생활비를 받아서 써서 더 했어요. 시어머니는 돈을 여전히 자기 주머니에서 지폐로 꺼내어 주셨는데 돈이 모자랄 땐 장롱 속에 있는 커다란 보자기를 열어 거기서 돈을 꺼내줬어요. 하루는 너무 궁금해서 여쭤본 일도 있었어요. 어머님, 왜 은행에 안 넣으시고 장롱 속에 넣어두세요? 은행? 그것들을 뭘 믿고 넣어두냐? 내 장속이 100배는 안전하지. 하지만 그래도 넣어두시면 이자라도 나올 텐데요. 상관없다. 뭐 내가 한 달에 600~700은 가져오는데 이자가 뭔 소용이냐? 시어머니는 낄낄 웃으며 대답하셨죠. 그런데 좀 이상했어요. 당시 시어머니의 월급은 200도 채 되지 않았거든요. 당시 물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월 600~700을 가져오신다니 뭔가 이상했죠. 어머님, 월급이 그렇게나 많으셨어요? 아니, 월급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꽁돈이다, 꽁돈. 네? 공돈이요? 그래. 원래 그런 식당에는 현금으로 돌아다니는 눈먼 돈이 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재미있다는 듯 말하셨죠. 저는 차마 더 이상 여쭤볼 수가 없어서 그냥 시어머니를 관찰만 했어요. 어머님이 식당에 나가는 시간은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라서 아침 일찍이 아니라면 전 거의 집에 혼자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가 계신 동안 저는 혼자 집을 정리하고 치우고 식사를 만들곤 했죠. 저희는 애가 생기질 않았는데 남편은 너무 급할 필요 없다면서 느긋하게 갖자고 했어요. 아이가 생기면 돈이 많이 든다고 시어머니도 좀 늦게 낳아도 된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혼자 집에 있으면 시간이 좀 많이 남았죠. 그런데 그날따라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시어머니 장롱 속이 궁금한 거예요. 시어머니 돈 뭉텅이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대체 출처가 어디인지도 궁금하고 뭔지 모르게 수상쩍더군요. 저는 그냥 한번 보자 싶어서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장롱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보자기가 얌전히 있어서 그걸 꺼내어 열어봤는데 제가 봤던 그 돈 주머니가 여전히 있더군요. 그리고 그 안에 현금 다발이 들어있고요. 그런데 그 옆에 장부 같은 게 하나 있어서 그것도 열어봤어요. 장부에는 이상한 말들이 적혀 있더군요. 식당 현금 10, 20, 30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월급은 다른 장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좀 이상했어요. 자세히 봤더니 식당 매출과 주인에게 준 돈 금액이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 그 중간에 돈을 훔쳐낸 걸 표시한 것 같았어요. 말하자면 횡령이죠. 돈을 계산해주고 관리하면서 현금을 중간에서 빼돌린 거니까요. 저는 좀 충격을 받아서 얼른 장부를 덮었어요. 돈주머니에 잔뜩 있는 현금 다발을 보니까 이건 정말 아니다 싶더군요.
저는 모른 척하기로 하고 얼른 보자기를 다시 잘 싸서 장롱 속에 넣어두었어요. 괜히 가슴이 쿵쿵거리더라고요. 그 후 몇 달은 별다른 일 없이 평화롭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 전화로 전화가 왔는데 친정엄마더군요. 어머, 엄마, 어쩐 일로 먼저 전화를 다 하셨대? 친정엄마는 항상 시집 갔으면 자기 가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먼저 전화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먼저 전화를 주셔서 전 반갑게 말했죠. 하지만 엄마가 대답하는 말투가 무척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 그냥 전화해봤어. 엄마, 몸 안 좋아요? 왜 그렇게 힘이 없어? 아니야, 그런 거. 그냥 좀... 혹시 신장 다시 안 좋아졌어요? 왜 그래? 저는 너무 걱정이 돼요. 엄마한테 추궁하듯 물었죠. 결국 엄마가 힘겹게 입을 떼셨는데 병원에서 약을 한번 바꿔보자고 하는데 그게 많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동생이 어떻게든 메꿀 수 있는데 이번 달 생활비가 빵꾸 나서 엄마가 동생한테 너무 면목 없다고 혹시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냐고 하시는 거였어요.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돼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건데. 아우, 무슨 소리야, 엄마. 겨우 50만 원이잖아요. 전 너무 속상했어요. 저한테도 50만 원이 너무너무 큰 돈이긴 했어요. 시어머니는 매번 가계부 검사까지 하면서 돈을 통제하면서 주셨고 제가 쓸 수 있는 돈 중에서 빼기는 정말 힘든 금액이었죠. 하지만 그래도 아픈 엄마가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돈 50만 원에 미안하다 사과를 수없이 하시는 게 가슴 아파 미치겠더군요. 엄마는 원래 젊을 때 가난하지 않았는데 평생 쪼들리는 거 모르고 살았는데 인생 풍파에 시달려 저렇게 겨우 돈 50에 쩔쩔매는 것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라도 좀 잘나고 잘 살았다면 엄마를 도울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고요. 그래도 저는 이번 달 생활비를 먼저 받아둔 것을 떠올리고 엄마를 안심시켰어요. 엄마, 괜찮아요. 지금 50만 원 가지고 갈게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러고 나서 저는 생활비 넣어둔 봉투에서 50만 원을 꺼내서 얼른 친정집으로 갔어요. 은행에 가서 기다리고 하느니 그냥 가서 엄마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드리고 오는 게 낫겠더군요. 엄마는 갑자기 제가 집으로 오니까 놀라서 저를 맞이했어요. 아니, 너 집까지... 얼굴이라도 보고 가려고. 엄마 얼굴은 확실히 이전보다 초췌해서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엄마를 꼭 붙들고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곧장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생활비 50 비는 걸 대체 시어머니께 뭐라고 변명을 해야 하나, 뭐라고 말을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시어머니는 언제나 돈 한 푼이라도 비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셨거든요. 남편한테는 절대 안 그러셨는데 저한테는 유난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밤에 집에 왔을 때 조심스럽게 부탁했죠. 여보, 혹시 나 50만 원만 어떻게 융통 안 될까? 50만 원? 남편은 좀 눈치가 없고 우유부단했지만 그래도 사람은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말하지 않길 바라며 조심스럽게 말했죠. 미안한데 지금 우리 친정에 돈이 모자라서 50만 원을 갖다 드렸거든. 그래서 지금 생활비에서 50만 원이 비어서 필요해요. 어머님 아시면 난리 나니까 좀 부탁해 여보, 응?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남편의 비위를 맞춰서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묘한 표정으로 절 보더군요. 50만 원을 장모님께 가져다 드렸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디서 구할 수 없을까요? 어머님께 말씀드리지 말고. 하지만 어머니한테 말을 안 하고 내가 어디서 돈을 구해? 아니, 그럼 이번 달 월급 받은 건 다 어쩌고? 용돈으로 쓰잖아요. 아직 월 중반밖에 안 됐는데.
다 썼지 뭐. 그거 얼마나 된다고? 남편은 투덜거리듯 말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구해다 줄게. 고마워요. 꼭 어머님께는 내가 필요한 거라고 말씀드리지 말고. 알았어. 남편은 의욕 없이 대답해서 저는 이 사람이 정말 돈을 구해줄까 궁금했어요. 남편마저 돈을 못 구하면 정말 이번 달 살림이 큰일 나는데 말이죠. 그런데 돈을 안 구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달이 일어났어요. 남편은 대체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말한 건지 다다음 날 집안에서 난리가 났죠. 너 며느리라는 게 도둑년이었구나. 시어머니가 거품을 물면서 저한테 소리 지르더군요. 심지어 아침나절이었어요. 아침 출근 전에 시어머니께 들어갔던 남편은 머쓱한 표정으로 곁에 있다가 저한테 쓱 말했죠. 아니, 난 그냥 옷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된 건지 단박에 알아버리시대. 세상에. 단박에 알긴 뭘 알아요. 왜 필요하냐고 캐물어서 알아냈겠죠. 두나디 둔한 남편은 유도 질문에 넘어갔을 거고요. 나 아침 안 먹고 나갈게. 괜찮아. 그 와중에 남편은 자기가 아침 안 먹고 나가는 걸 대단한 일처럼 말하고 빠져나갔어요. 정말 속이 뒤집어져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가까이 다가와 제 가슴을 밀치기까지 하셨어요. 너 50만 원을 빼서 친정에 갖다 줬어? 그지 같은 것들. 그렇게 돈도 못 벌고 빌빌거리며 산다더니 이젠 거지지도 모자라 도둑질을 해?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게 절대... 아니긴 뭐가 아니야. 우리 집에 있는 돈을 현금 빼서 갖다 줬으면 도둑이지. 그게 아니라... 그리고 너 지난번에 내 장롱도 뒤졌지? 응? 시어머니는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셨죠. 그 말에 전 눈앞이 하얘졌어요. 아니, 제가 장롱 열어본 건 대체 어떻게 하셨던 건지 등 뒤에서 식은땀이 났죠. 이래서야 제가 도둑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거의 입에 거품 물 것처럼 화를 내다가 저한테 다가와 멱살을 흔들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흔드는 대로 흔들렸고 반항은 절대 하지 않았죠. 제가 잘못한 게 맞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제 뺨을 그대로 후려 갈겼어요. 너 같은 도둑년은 뒤져야 돼! 귀가 멍멍할 정도였어요. 저는 뺨을 그때 생전 처음 맞은 것 같아요. 얼굴 맞았다는 그 모멸감이 얼마나 심하던지 고통보다 마음이 더 힘들 정도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왔니 대체? 어디 도둑년이 집안에 들어와서 돈을 훔쳐, 응? 네 어미도 같은 도둑이야! 정말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는 저를 문 밖으로 밀어내셨어요. 저는 힘없이 밀려날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분노 조절을 못하는 것처럼 얼굴이 시뻘개져서 화를 내면서 제 코앞에서 문을 쾅 닫아버리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모욕적이고 너무 모멸감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가 받은 생활비에서 50만 원을 빼서 전해드렸을 뿐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돈은 건드리지도 않았죠. 제가 시어머니의 장롱을 열어보긴 했지만 그렇다고 돈을 건드린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잘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둑년 취급까지 받을 건 절대 아니란 얘기였죠. 저는 너무 몸이 떨리고 힘들어서 터벅터벅 걸어 친정까지 갔어요. 친정은 다행히도 시댁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거든요. 버스로 세정거장이면 갈 수 있는 곳이라 걸어서 어떻게든 갈 수는 있었죠. 지갑도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은 상태라 도리가 없기도 했고요. 제가 집에 도착하자 친정엄마가 놀라서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머, 너 무슨 일이야? 엄마, 나 쫓겨났어. 저는 엄마한테 안겨 펑펑 울었어요. 늦가을이라 날은 춥지 혼자 걸어서 얇은 옷 하나 입고 버스 정거장으로 새 정거장만큼을 걸어서 친정에 와서 만난 엄마였으니 오죽했겠어요.
서러움이 북받쳐 저는 엄마를 껴안고 끝도 없이 울었죠. 일단 엄마는 저를 다독이고서 사정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입을 다물고 그냥 시어머니한테 혼냈다고만 했죠. 시어머니가 평상시에 워낙 잔소리도 많고 혼내기도 잘하신다고 알던 친정엄마는 또 그 연장선이겠거니 하는 눈치였어요. 다행이었죠. 저는 엄마가 50만 원 때문에 제가 이렇게 혼났다는 걸 알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제가 친정으로 간 지 며칠이 지났는데 그래도 남편이 찾으러 오지도 않더군요. 거의 일주일이 지나서야 남편이 어슬렁거리며 친정으로 왔어요. 아,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오래 끌면서 집에 안 들어와? 친정 앞에서 절 불러낸 남편이 그렇게 짜증을 냈어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올려다봤죠. 뭐라고? 아니, 나 어머님께 뺨 맞고 도둑년이라고 불리고 나왔어요. 내가 어떻게 그냥 들어가? 민망해서 못 들어온 거야? 아니, 그래도 들어와서 죄송하다 하고 그냥 있어야지. 귀찮게 나까지 움직이게 하고 그래. 남편은 우유부단하고 게으른 사람이었죠. 물론 순하긴 했지만 자기를 귀찮게 하는 걸 무엇보다 싫어했어요. 저는 순간 우라가 치밀어 올랐죠.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우리 어머닌 당신하고 이혼하라고 하셨는데 아니 뭐 그런 걸로 이혼을 해. 그래요? 저는 순간 그까짓 거 이혼하라면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차피 시어머니 돈도 물려받지 못할 거고 남편만 좋은 일 시키는 걸 텐데 내가 대체 왜 시어머니 밑에서 이런 모멸감을 느끼며 살겠어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어머니 말 들을게. 뭐? 이혼한다고. 일단 지금 당장은 별거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욕수속 밟아요 우리. 남편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눈을 껌뻑거렸어요. 당연하겠죠. 그동안 얌전히 당하고만 살았던 제가 갑자기 이혼하겠다고 하니까요. 그제야 제가 시어머니한테 엄청 당했다는 게 이해가 되는지 남편은 절 말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돌아서 버렸죠. 멍청이 같은 남편은 대문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더니 몇 번 절 불러보고는 그냥 뒤돌아 집으로 가버리더군요. 애초에 저런 사람과 결혼해선 안 되는 거였죠. 전 속이 부글부글해서 이대로는 얌전히 못 끝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친정엄마는 어두운 얼굴로 절 보다가 한숨을 깊이 쉬셨죠. 에휴, 대체 너희 시어머니가 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길래 네가 이래. 정말 말로 표현 못해요. 나 다시 시어머니 못 볼 것 같아요. 당할 때는 그저 서럽고 치욕스럽기만 했지만 나중에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견딜 수 없더군요. 사실 시어머니가 돈을 번 것도 본인이 능력 있어서라기보다는 식당에서 횡령해서 돈을 꼬불쳐서 된 거였잖아요. 그 돈으로 은행에 맡기지도 않고 장 속에 넣어두고 뭉칫돈으로 아들 손에만 쥐어주고 며느리한테는 돈 50으로 그렇게 모욕을 주고 말이죠. 어디 한 군데 잘난 구석도 없는 남편과 그저 돈 욕심만 가득한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내가 잘못 고른 건데 뭐 누굴 탓하겠어요. 나도 사람을 잘 봤어야 했는데 말이다. 나이만 더 먹어가지고 쓸모가 없었네. 그러지 마시고 엄마, 아무 걱정 말고 들어가세요. 나 다시 공장으로 가서 일하면 돼요. 나 젊으니까 여전히 취업 언제든지 가능해요. 저는 엄마를 안심시키며 토닥였어요. 아이가 없는 게 천만다행이었죠. 이혼하고 아이까지 키우려면 정말 고됐을 텐데 그래도 저 혼자 몸만 살피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밤에 들어가서 혼자 잠이 들지 않아 생각해보니 정말 이대로는 그냥 못 넘기겠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욕당하고 서럽게 울고서 그냥 넘긴다면 나중에 정말 큰 한이 될 것 같더군요. 그때 퍼뜩 시어머니 장부를 봤던 것이 기억났어요. 식당 횡령했었지.
매일같이 10만 원에서 수십만 원씩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현금을 빼돌려왔던 것 같아요. 장부에는 나름대로 꼼꼼하게 원래 매출액과 주인에게 준 돈이 적혀 있었죠. 그런데 계산 관리가 그렇게나 엉망으로 되고 있나 싶어서 저는 의문을 가졌어요. 시어머니는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쉬곤 했는데 바로 다음 날이 수요일이었죠. 시어머니가 일하는 식당은 근처에서 유명한 맛집이었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어디인지 알고 있었고 심지어 그 집 사장님의 얼굴도 잘 알았어요. 곰탕으로는 근처에서 따라갈 자가 없다고 하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 점심때 그 곰탕집으로 가서 앉아 밥을 먹었어요. 그때 보니 카운터에는 주인분의 아내로 보이는 분이 나와 계시더군요. 저는 곰탕을 내오시는 분을 잡고 물어봤어요. 저 지금 카운터에 앉아 계시는 분이 평소 계산해 주시던 분이랑 다르네요? 아, 사모님이세요? 원래 계시는 분은 오늘 휴무고. 아, 그래요? 그럼 일주일에 이틀만 저분이 나오시는 건가요? 네. 원래 분이 서빙하면서도 카운터 계산이 가능한 직원이라 항상 그분이 하시는데 그분 쉴 때는 사모님이 나와 계시죠. 아, 그렇구나. 사모님 미인이시네요. 직원은 웃고서 주방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곰탕을 먹는데 약간 새콤한 깍두기의 맛이 아주 기가 막히더군요. 한 그릇에 10,000원이 넘는 곰탕답게 정말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곰탕을 다 먹고 카운터에 가서 계산하면서 은근슬쩍 물어봤죠. 안녕하세요. 오늘 유달리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장사가 잘 되는 날인가요? 사모님은 저를 보시더니 웃으면서 어깨를 들썩였어요. 보통 수요일, 목요일에 수익이 조금 잘 나더라고요. 평소보다 한 몇십만 원 정도 꾸준히 잘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상하네요. 수요일, 목요일은 원래 평일이라 사람들이 외식 잘 안 하는 날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집엔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희한하다곤 생각하는데 고객분들이 그렇게 오시는 거니까요. 사모님은 전혀 의심을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실 이곳처럼 매출이 많이 나는 집은 하루에 몇십만 원 정도는 일도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말을 던져보기로 했어요. 혹시 사모님, 매출 장부 한번 들여다보셨어요? 네?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듯 사모님이 저를 수상하다는 얼굴로 쳐다보셨어요. 하지만 저는 찔릴 것도 없어서 그냥 쭉 말씀을 드렸죠.
장부 자세히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체 왜... 매일매일 몇십만 원씩 비는 경우가 무척 많을 거예요. 아마 거의 다일걸요? 네? 사모님은 놀라서 절 쳐다보셨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죠. 여기서 일하는 직원분 사적으로 아는 사이인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돈 빼돌리는 사람이 있다고. 뭐라고요? 세상에!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정확히 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전 그렇게 말하고서 그냥 그 곰탕집을 빠져나왔어요. 아마 곰탕집에서 수십 년을 일한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의심하기 쉽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 장부를 보고 나면 당연히 꼬투리가 잡힐 거고 그 후에는 횡령한 돈과 손해배상을 생각해야 하겠죠.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더군요. 저는 그저 실마리만 주었을 뿐인데 행동은 식당 주인과 사모님이 하는 거니까요. 수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날은 시어머니가 그 식당에 나가기 때문에 그날은 피하고 다음 주를 노려 수요일에 다시 그 곰탕집으로 갔어요. 나갔더니 여전히 그 사모님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더군요. 저는 절 알아보지 못하게 고개를 숙이고 곰탕을 먹고서 슬쩍 일어나서 다시 계산을 하러 갔어요. 어머, 손님은 그때 네, 어떻게 알아보셨어요? 제가 묻자 사모님은 반색을 하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아유, 세상에. 손님 말씀 덕분에 그동안 세던 돈들 다 잡아냈어요. 매일같이 수십만 원씩 정말 비더라고요. 아유, 저희가 수십 년 동안 믿고 맡겼던 직원이 횡령이라니. 정말 뒤통수 맞은 기분이라 너무 불쾌했어요. 어머 세상에, 정말이었군요. 감사해요. 그런 이야기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손님이 말씀해주지 않았다면 저희 평생 모르고 당할 뻔했어요. 사모님은 사르르 웃으면서 저한테 말씀하셨죠. 그래서 전 대답했어요. 그 횡령은 당사자한테요. 네? 돈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한테. 어머나 세상에. 사모님은 너무 놀라셨고 저는 통쾌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뒤 집으로 남편이 다시 찾아왔어요. 남편은 거의 죽어가는 안색으로 저한테 다시 집으로 들어와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들어봤죠. 미안해. 그런데 지금 우리 어머니가 아예 싸매고 누워 계셔서 내가 밥을 못 얻어먹고 집안 살림도 전혀 안 돌아가고 있어. 당신이 좀 들어와 줬으면. 지금 나한테 그 일을 하러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부부로 살았던 정이 있잖아. 그 정도도 못 해줘? 아니, 일단 사정부터 말해봐. 어머님이 왜 갑자기 쓰러지신 건데? 남편은 한숨을 깊이 쉬었어요. 정말 난처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고 얼굴에 쓰여 있었지만 별 수 없었겠죠. 어머니가 식당에서 돈을 좀 가져오셨나 봐. 그러니까 월급이 아니라. 월급이 아닌 돈을 가져오셨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식당 같은 곳은 현금 장사니까 그냥 좀 남는 돈이 있잖아. 그거 가져오신 모양인데 그게 주인들이 문제를 삼았나 봐. 당연히 문제 삼지. 그걸 문제 안 삼으면 바보게요? 남편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저도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참았어요. 아니 그래서 주인들이 문제 삼아서 그 뒤로는 지금 난리야. 수십 년간 일하면서 횡령한 돈 모두 내놓으라 하고 있고 거기다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해서 어머니가 지금 그 집 계속 다니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무릎까지 꿇으셨는데도 말이 안 통하나 봐. 아휴, 어쩌다 그런 피도 눈물도 없는 것들한테 걸리셨는지. 남편은 한탄을 했어요.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건 주인과 사모님이 시어머니한테 잘못 걸린 거죠. 말이 안 맞는 걸 보니 이 사람과 정말 다시 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아예 확고해졌어요. 그럼 이제 당신은 나하고 이혼할 차례네. 뭐? 나하고 당신 이제 같이 살 필요도 없잖아. 아, 필요는 당신한테는 있겠지만 나한테는 없어서. 저는 싸늘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황당하던 얼굴로 절 보더니 갑자기 왜 그러냐며 무섭다면서 저한테 대화를 시도하려 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어려울 때 힘을 합쳐야 가족이지. 언제 내가 당신한테 가족이기는 했어요? 저는 정말 우습더군요. 제가 차갑게 말하자 남편은 멈칫했죠. 그 사람 머릿속에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모멸을 겪었는지 같은 건 들어있지 않은 거였죠. 당신은 법적으로 내 남편이긴 했지만 가족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었어. 알고 있죠? 아니, 그게... 생활비 한번 갖다 줘 봤어? 어머니가 주셨잖아. 남편은 힘없이 말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그래요. 어머니가 주셨지. 가계부 검사까지 해가면서 일원 한 장이라도 틀리면 난리 쌩 난리를 부려가면서 그렇게 멸시를 당하면서 살았는데 친정에 돈 50 가져다 드렸다고 내가 들은 말이 뭔지 알아요, 당신? 뭔데? 도둑년이라고 하시더군요. 집안에 도둑년이 들어서 도둑질을 했다고. 그래서 진짜 도둑질을 한 사람은 누구지? 아, 어머님이시네. 어머님은 진짜 남의 돈 제대로 수십 년이나 빼돌리다가 도둑질 하셨잖아. 어쩌지? 남편은 얼빠진 채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이왕 시작한 거 거침없이 말했죠. 이제 어머님 깜빵 갈 수도 있다고. 알겠어, 당신? 그제야 현실이 다가오는지 남편은 화들짝 놀라서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쏘아댄 말에 대꾸를 할 말을 못 찾겠는지 한참이나 멍하니 절 쳐다보다가 등을 돌려서 가더군요. 그 후 몇 달이 지나서 남편하고는 이혼했어요.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일하기 시작했고요. 몇 달 뒤 들은 말로는 그 식당 주인과 사모님이 제대로 물고 늘어져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어요. 돈도 당연히 다 물어주고 정말 감방에 갈 상황이라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속이 시원했어요. 저한테 했던 행동도 정말 멸시적이고 모멸감이 들었지만 실제로도 남한테 피해 입히면서 도둑질을 한 거잖아요. 저는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벌을 받게 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시어머니는 아마 수십 년을 더 그 식당에서 돈을 빼돌리면서 신나서 도둑질을 했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속 시원하게 들으셨다면 좋겠어요.